제6강 한 22페이지 용어사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꾸준하게 보고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카페에 올려놓은 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뭔가 이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도 뭐 좋은데 실제적인 용어사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보면서 본인이 눈으로 요약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글로 요약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 용어사전 자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 하나하나의 흐름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요약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또 있는 것이 용어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것도 그런 의미니까 부담 없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몇 페이지인가? 22페이지. 자, 22페이지죠. 게인지보러가 나왔어요. 로코코죠. 다시는 작가인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유별나고 어떤 특이의 이점을 갖고 있는 작가가 18세기 이전에는 많이 등장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영국에서는 레이놀즈나 게인즈보러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진 작가에 속하는 편이죠.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그림의 특징 보시면 이때 당시 그냥 우리가 이제 초상화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가장 그 정석으로 보는 것이 어느 시기냐면 북유럽 르네상스예요. 홀바인 같은 작가. 그래서 그 홀바인 같은 작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그 북유럽의 사실적인 그 관찰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그 이상적 사실주의가 같이 결합된 이상적인 초상화인데 기법적으로나 뭐 상징적인 내용으로 보나 되게 대표적인 어떤 고전주의적 우리가 초상화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 게인즈보러 같은 작품이랑 비교했을 때 특이점이 나타나진 않아요. 다만 풍경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여기서는 좀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수업하다가 좀 생각난 게 있어서 좀 적어봤는데 이따가 이제 서로 게인즈보러랑 오히려 레이놀즈가 좀 비교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북유럽 르네상스의 홀바인 같은 작가의 초상의 정형적인 초상화랑 그 다음에 게인즈보러의 그 우리가 이제 로코코 양식의 어떤 초상화랑 좀 비교가 될 확률이 있겠죠. 만약에 이쪽이 나온다면. 그래서 여기 뭐 그림 보셔도 알겠지만 이렇게 대상을 그려놓고 이 부분에 굉장히 그 풍경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우리가 그 이전에 저기랑 수상이랑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놀즈와 더불어서 18세기의 영국의 그 책으로 꼽혀준 초상화하고 풍경화가다. 그리고 쭉 해서 뭐 이 사람의 뭐 출생이나 이런 것은 보실 필요는 없고 밑으로 가시면은 주로 이제 전신초상에 반신초상에 그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초상을 제작했는데 풍경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영국의 시골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이제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의 영향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좀 독자적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의 양식은 굉장히 기성적이며, 그 다음에 아카데미 이상을 추구했던 레이놀즈. 그래서 레이놀즈가 아카데미 이상을 추구하는 특성이다. 그러면 이 레이놀즈가 이제 아카데미적 이상을 추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레이놀즈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게인즈보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카데미 이상을 추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 사실주의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상적 사실주의. 그래서 굉장히 그 기준점이 이상화돼서 그것을 기존의 사실보다 더 이상화시킨 게 고전주의 법칙에 기준하여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상적 사실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좀 더 보시면 그래서 1750년대
50년대 대단 화가들이 화가들과는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1759년에 후원자를 찾아온 그 온천도시 베스로 이주한 후에 그럼 반다이크 요걸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반다이크도 초상화를 주로 그렸죠. 그래서 반다이크 영향으로 보다 우아하고 세련된 양식을 선보이면서 그 하우백작 부인 메리처럼 매혹적인 초상을 제작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세하게는 우리가 구분은 하지 않지만 그냥 뭐 아무래도 그냥 반다이크의 영향을 받아서 우아하고 세련된 양식.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다이크는 굉장히 인기 있는 초상화가였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그 상황을 되게 과장되게 묘사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도 레이놀드도 그러지 않느냐? 레이놀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카데미의 기준해서 그것을 이상적 사실주의로 그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그걸 좀 헷갈리니까 그냥 비교를 좀 할게요. 제가 뭐 이거 영상 속도가 너무 크게 했네요. 자, 토마스 게인즈버러와 조슈아 레이놀즈 우선 공통점으로 보면 초상화가라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성격, 작품의 방식, 뭐 작품 이런 것들이 되게 대조적이래요. 그래서 우선은 게인즈버러를 봤지만 게인즈버러는 자연미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레이놀즈는 고전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카데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그 기준으로 삼으시면 굉장히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주문자의 취향에 어울리는 맞춤형 초상.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게인즈버러 얘기할 때 그 기존에 있던 아카데미와 다른 그 기존의 어떤 대상에 맞춤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건데 초상화를 주마다 제작한 단계부터 마무리가 홀로 작업을 했고 대신에 뭐 레놀즈는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자와 소통을 잘하면서 왜 주문자와 소통을 잘했을까요? 주문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맞춰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놀즈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자기의 이상성으로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최고의 기준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상화를 그릴 때 인위적으로 꾸미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배경과 소품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소박하고 꾸미 없는 배경과 대상의 가장 멋진 모습을 그래서 그러면은 꾸미 없는 배경과 대상의 가장 멋진 그 대상을 기준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레이놀즈는 보세요. 그럼 완벽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귀족 출신이고 고전 탐구. 우선 고전 탐구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뭐 이제 아카데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고전주의 거장들의 작품에서 받은 영향을 제자로 후배에게 장려를 했는데 이탈리아 고전주의 거장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 기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초상화 제작 시 고대 로마 소품가 이런 거는 완전히 아카데미 형식이에요. 그래서 고대 로마 소품과 이상화된 자연 풍경 그래서 이면 뭐 예를 들어서 고대 건축물을 배경으로 넣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넣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초상화의 모델을 일상의 평범한 모습 대신에 신화 속의 여인처럼 이상화된 모습으로 그렸다라는 것이죠. 남성은 고귀한 용감한 인물로 그리고 여성은 우아한 성스러운 인물로 그리고 아이들은 뭐 순수한 천진난만하게 그렸고 이런 것이 결국은 아카데미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봤고 아까 개인적으로 봤죠. 그리고 쭉 가면 이 결정적 순간 요거를 이렇게 시험 문제 가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음, 그래서 결정적 순간이 뭐냐? 사진 작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사진의 가장 큰 특징이 순간의 포착이긴 한데 이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순간이 아니라 찰나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걸 좀 강조하고자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그 브레송의 사진의 표현 방법을 일컫는 말이에요. 사진의 표현 방법을 일컫는 결정적 순간. 1952년 출간된 그의 첫 사진들, 찰나의 이미지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찰나의 이미지들.
그래서 서문 제목인 결정적 순간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찰나의 이미지도 결국은 아까 제목에서 결정적 순간에서 나왔다. 그래서 뭐 그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특징각을 보시면 결정적 순간은 사진집 제목이 의미하는 대로 재빠르게 찍힌 이미지 혹은 순간 포착의 이미지로만 생각되기 쉽지만 그보다 더 순간적으로 완성된 이미지의 조형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진은 원래 순간을 포착하는 게 맞는데 그거보다 그 찰나의 모습이 더 조형성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은 그 순간의 모습을 기록하는 도구로 개발되어 왔는데 결정적 순간으로서의 사진은 그러한 순간의 기록을 넘어서 세계의 본질까지 담아낸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밑으로 보시면 주요 작품 볼게요. 브레송의 대표장 라자르역 뒤요 작품 이거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되게 많이 알려진 작품이에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를 보면 물을 건너뛰는 사람과 벽에 붙은 포스터, 그 다음에 물에 닿기 직전에 발끝 모양이 만들어내고 있는 화살촉의 형상과 그 다음에 방향성 등이 화면 안에 시각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건너뛰는 사람과 벽에 붙은 포스터, 그 다음에 물에 닿기 직전에 발끝 모양, 이런 것들이 전부 시각적 요소들 하나하나가 유기적 관계 체크하세요. 유기적 관계를 이루도록 순간적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순간에 찰나를 찍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을 기다리면서 그를 촬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사진의 화면을 구성하는 시각 요소들 사이의 그 관계는 이면적인 의미와 독특한 분위기를 생성해내는데 여기서부터 이로 인해 스냅 사진 또한 이런 그 다른 사진들과 마찬가지로 복제와 기록이 아닌 또 하나의 조형예술. 그래서 사진에서는 복제와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술로서의 의미를 재평가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몽주의까지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몽주의는 많이 우리가 다뤘었어요. 그래서 진보와 이성. 계몽주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은 뭐 처음 듣는 걸 수도 있는데 계몽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계몽주의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계몽주의가 이제 로코코에서 이제 계몽주의를 해서 반로코코 형식이 등장을 했고 뭐 그리고 신고전주의도 그렇고 계몽주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합리적 이성적 판단으로 인해서 그림에 영향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성이 결국은 과학의 발전을 일으키고 그 과학은 결국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이성, 인간에 대한 과학 정신은 계몽주의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가 결국은 어디서 비판을 받냐면 다다와 촌실주의의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다에 가면 이제 뭐 합리적 인간의 합리성,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근데 그 근원은 계몽주의예요. 그리고 계몽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그런 이념 갈등 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보와 이성의 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18세기 그 지정운동이고요. 쭉 밑에 특징과 의의봅니다. 딴 건 볼 거 없고. 계몽주의 뿌리는 17세기 나오죠. 그래서 17세기에 영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철학자 존 로크 나오죠. 존 로크, 존 로크는 데카르트 이론에 반대해서 본유의 관념은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로써 경험주의의 토대가 되죠. 이 경험주의는 결국은 인간에 대한 경험, 인간에 대한 모든 그 활동의 중요성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계층에서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라 신분에 의해서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을 환경에 의한 산물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죠. 이 시기의 지속적인 과학의 발전 또한 이성을 통한 진보의 가능성의 믿음을 광범위에 전파시켰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몽주의는 과학 정신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문 전파적, 즉 이성과 또 이성이 나오죠. 이성과 보통 합리성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 뭐 내내 나오죠. 그래서 지식의 획득을 통해서 사회적, 지성적, 도덕적 계획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고취되었는데 여기서 사회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도덕적인 개혁 이런 것들. 그래서 로코코에서는 계몽주의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되면 청교도 사상이 플러스가 돼요. 청교도 해갖고 가정교육이라든가 도덕적인 요소가 그래서 되게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금욕주의적인 요소가 조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코코는 되게 향락적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샤르덴 같은 작가와 함께 그 다른 로코코의 형식들 작품들 보면 풍자적 요소의 뭐 호가스 같은 작가, 호가드 같은 작가, 뭐 그리고 이런 작가들이 기존에 있던 향락적인 그 로코코 양식에서 벗어나서 계몽주의적 성향을 띄었을 때는 그런 주제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 지성적, 도덕적 개혁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이 낡고 비합리적인 것, 그 다음에 근거가 없는 것을 굉장히 공격했고 영향과 변천 보시면 예술 분야에서 계몽주의의 영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조셉 라이트의 뭐 공기 펌프 속의 새 실험이라든가 이런 작품에서는 일부가 과학의 경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이고요. 에텐 루에 블레가 설계한 뉴턴의 기념비 이런 것도 과학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미래주의에서 나타나는 그런 작품들처럼 과학을 상징하고 찬양하고 이런 주제로 그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다 계몽주의적인 이미지로 고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계몽주의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로코코에서 반로코코로 이어지는 계몽주의 시민혁명 일으킨 그런 양식들이고 그거에 대한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고전주의가 있죠.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도 계몽주의가 들어있어. 왜 그럴까? 계몽주의는 청교도 사상의 개념이 그때 당시 로코에서 들어가 있었어도 그것이 이제 거기다 플러스 뭐가 되냐면 그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교처럼 부모한테 효도하고 또 나라에 충성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당연하게 그런 어떤 이념적 요인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신고전주의 나오죠. 그래서 신고운동과 관련 있고 엄격한 조화와 질서, 엄격한 조화와 질서를 특징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전주의적인 엄격한 질서를 가져온 거예요. 이 표현 방법 역시. 고대 미술은 계몽주의 이념에 부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대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고, 그래서 빈켈만과 렐싱저스에 잘 드러나는데, 헤르클라네움의 폼페이 발굴, 그래서 우리가 신고전주의, 이것은 사실은 신고전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그냥 로마의 그 폼페이가 발굴이 돼요. 그러면서 신고전주의가 등장을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배경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 여기선 그냥 뒤에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폼페이 발굴은 고대 연구를 주장했고 고대에 관한 그림은 관람자를 도덕적으로 어떤 기능이에요? 그런 그림들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모양하는 수단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계몽주의 자체에서의 그런 뭐 19세기 이전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로코코 양식에 대한 어떤 변화, 계몽주의에 대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계몽주의에 또 영향을 크게 받은 게 신고전주의다.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거기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시간을 길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이구 벌써 20분 지났네요. 자 여기에서 끊고 다시 다음 회에 고갱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